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계 정점으로 불리는 그랜드 오퍼스 호텔의 대연 회장은 마치 별들의 파편을 흩뿌려 놓은 듯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떠다녔지만 그 아래에는 자본과 권력을 향한 인간들의 비릿한 욕망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천일그룹의 젊은 총수 한태주는 연회장 2층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위선적인 광경을 무심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슈트는 그의 탄탄한 체격을 감싸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포마드 헤어스타일 아래로 드러난 날카로운 턱선은 그가 타인에게 곁을 쉽게 내주지 않는 냉철한 성격임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오늘 밤의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경쟁 기업인 해성건설을 인수하기 위한 마지막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는 치열한 전장이었다. 태주는 손에 든 크리스털 잔을 가볍게 흔들며 황금빛 액체가 만들어내는 작은 소용돌이를 응시하다가 이내 차가운 액체를 목구멍으로 넘겼다. 그의 곁을 지키던 비서실장 강현우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지만 태주의 시선은 여전히 연회장 구석구석을 훑으며 혹시 모를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해성건설의 대주주들이 태주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태주의 예민한 감각은 화려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이질적인 살기를 감지해냈다. 그것은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가 먹잇감의 냄새를 맡았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경고와도 같았으며 그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긴장감이 흘러내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테라스의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시야의 사각지대를 확보하려 했다. 연회장의 북쪽 입구에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3명이 자연스럽게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오는 모습이 태주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경호원들과 달리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으며 시선은 오로지 태주가 서 있는 2층 테라스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태주는 입꼬리를 비틀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재킷 안주머니에 있는 만년필을 꺼내어 손에 쥐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호신용 도구였다. 강 실장이 태주의 이상 징후를 눈치채고 무전기에 손을 가져가려 하자 태주는 가볍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인수 합병 계약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에 태주는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 위협을 제거하거나 피해야만 했다. 태주는 테라스를 벗어나 호텔의 복잡한 비상 통로가 연결된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화려한 연회장과는 대조적으로 조명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통해 추격자들이 거리를 좁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태주는 복도의 코너를 돌자마자 마주오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는데 그녀는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피로 물든 장미처럼 강렬했다. 그녀의 눈빛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태주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이할 정도로 깊은 심연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단순한 하객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녀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태주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에게 다가와 태주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그를 복도의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태주의 등 뒤로 차가운 대리석 벽의 감촉이 느껴짐과 동시에 그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이 태주의 입술을 덮쳐왔다. 그것은 로맨틱한 감정이 섞인 입맞춤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연극에 가까웠지만 그 순간 태주의 뇌리는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희미한 민트 향과 알 수 없는 위험한 향기가 섞여났고 태주의 코 속으로 파고드는 그녀의 숨결은 뜨거웠다. 태주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밀어내려 했으나
그녀의 가녀린 손이 태주의 뒷목을 감싸며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귓가에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있어요. 당신 목숨을 구하고 싶다면 말이에요.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두 사람의 곁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추격자들은 벽에 밀착하여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고 있는 남녀를 힐끔 쳐다보았지만 술에 취해 애정 행각을 벌이는 철없는 커플이라고 판단했는지 혀를 차며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 태주는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눈앞에 있는 낯선 여자의 대담한 행동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입술을 떼지 않았고 태주 역시 어느새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린 채 이 기묘한 상황에 동조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태주에게는 그 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고 전신의 감각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마침내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그녀는 천천히 태주에게서 떨어졌는데 그녀의 입술은 붉게 번져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하얀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태주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누구인지 물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태주가 입을 열기도 전에 검지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방금 전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 있었고 그 모습에서 태주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당신을 노리는 놈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다. 태주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정체를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그녀는 유연한 동작으로 태주의 손을 뿌리치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태주 사장님이 오늘 밤 살아서 이 호텔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라고 말하며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태주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은 태주의 경계심을 더욱 자극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태주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섰기에 주먹을 꽉 쥐며 참았다. 그녀는 태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우아한 발걸음으로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강현우 실장이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와 태주의 안위를 살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태주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태주는 손등으로 자신의 입술을 거칠게 문지르며 방금 전에 감촉을 지워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향기는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태주는 강 실장에게 방금 지나간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눈빛을 번득였다. CCTV를 모두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녀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낱낱이 알아내야 해라는 태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흥미가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천일그룹의 총수인 자신을 구해준 그 대담한 여자가 단순한 우연으로 그곳에 있었을 리는 만무했다. 태주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미스터리한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남긴 경고대로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는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는데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단 한 번의 키스가 그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일으켰고 그 틈 사이로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음을 그는 직감했다. 오늘 밤의 계약은 성공적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태주의 인생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태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악수를 나누고 샴페인 잔을 부딪혔지만 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해성건설의 대표는 태주의 안색이 창백하다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태주는 가벼운 현기증일 뿐이라며 능숙하게 상황을 넘겼다. 그러나 태주의 시선은 계속해서 연회장의 출입구와 사람들의 얼굴을 훑으며 붉은 드레스의 잔상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지만 태주는 그녀가 이 호텔 어딘가에 아니면 자신의 주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태주의 목숨을 구했고 동시에 태주의 평온했던 일상에 지울 수 없는 파문을 던졌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태주는 펜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는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는 무거운 한숨이었다. 강 실장이 다가와 보안팀이 호텔 주변을 수색했지만 수상한 자들을 놓쳤다는 보고를 전하자 태주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놓쳤다고 감히 내 목숨을 노린 놈들을 놓쳤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태주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태주의 분노는 실패한 보안팀보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여자에게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보안팀보다 먼저 위협을 감지하고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이며 왜 자신을 구해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태주는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몸을 실으면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하고 시끄러웠지만 오늘따라 그 불빛들이 태주에게는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정보팀장에게 즉시 그랜드 오퍼스 호텔의 모든 출입 기록과 VIP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태주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뜨거운 입술의 감촉이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고 태주는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잠을 이룰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밤 겪은 일은 그 고독의 색깔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자신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통제광인 태주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동시에 새로운 자극이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어 그녀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든 아니면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길이든 태주는 결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생각이 없었다. 리무진이 천일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태주는 차 안의 작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어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워진 속을 조금이나마 식혀주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과 호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태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는데 천하의 한태주가 이름 모를 여자 하나 때문에 평정심을 잃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고 태주는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게임은 기업 간의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게임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도심의 거대한 전광판들이 깜빡이며 끊임없이 뉴스와 광고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태주의 눈에는 오직 붉은색 잔상만이 어른거렸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맺은 계약보다 그 찰나의 입맞춤이 자신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한 번의 키스가 불러온 파장은 태주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게 번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는 이제 그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태주는 시트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다가올 내일을 그리고 그녀와의 재회를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천일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공기는 새벽의 서늘함과 함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한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 봉투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마호가니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정적을 깨뜨렸다. 정보팀장이 밤새워 조사해온 결과물은 태주의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고 동시에 더 의심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보고서에 적힌 이름은 이서인으로 그녀는 프리랜서 보안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력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자기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태주는 그녀의 과거 행적 곳곳에 교묘하게 지워진 공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파했고 그것이 그녀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확신했다. 태주는 서류 속에 첨부된 그녀의 사진을 집어들었는데 사진 속의 그녀는 어제 연회장에서 보았던 화려하고 도발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수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무미건조했고 질끈 묶은 머리는 그녀가 외모를 꾸미는데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태주는 사진 속 인물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날카로운 본능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눈빛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단서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비서실장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는데 그는 직접 이 미스터리한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숨어 있는 곳이 어디든 태주의 손바닥 아니었고 그는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포식자의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거처로 알려진 곳은 서울의 화려한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구도심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소였다. 칠이 벗겨진 간판과 녹슨 철문은 이곳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었고 주변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태주는 경호원들을 건물 입구에 대기시킨 채 홀로 계단을 올라갔는데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상외로 내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옅은 커피 향이 감돌고 있었다. 창가에 놓인 낡은 책상 뒤에는 이서인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태주의 등장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읽던 책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차분한 그녀의 태도는 태주의 승부욕을 자극했고 그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거만하게 앉았다. 태주는 탁자 위에 놓인 식은 커피잔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손님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군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서인은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태주를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와 같은 흔들림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실 줄은 몰랐네요. 감시자를 붙였을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요. 라고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태주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배짱이 그녀를 더욱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 것이라는 계산이 섰다. 태주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머니에서 어제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거론하며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손을 댄 건 용서할 수 없는 불경죄야. 라고 태주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인은 피식 웃으며 그래서 고소라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은혜를 원수로 갚으러 오신 건가요? 라고 되받아쳤다. 태주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며 고소 따위는 시시해.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그 건방진 능력이야. 라고 속삭였다. 태주의 제안은 단순하고 명료했는데 자신의 곁에서 24시간 밀착 경호를 수행하며
비서 업무를 겸하라는 것이었다. 서희는 태주의 제안에 잠시 침묵했는데 사실 그녀에게 있어 천일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기회이자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현재 모종의 거대 조직을 조사하기 위해 잠입 수사를 진행 중이었고 한태주는 그 조사의 핵심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 머문다는 것은 정체가 탄로날 위험을 항상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기에 그녀는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다. 태주는 그녀의 망설임을 돈 문제로 오판하고 백지수표를 내밀며 원하는 금액을 적으라고 말했지만 서희는 고개를 저으며 돈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정보와 접근 권한이었지만 그것을 내색할 수는 없었다. 좋아요, 제안을 받아들이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사생활에는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업무 시간 외에는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라고 서희는 태주의 눈을 피하지 않고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태주는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헛웃음을 지었지만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실력자가 필요했기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사실 태주에게도 그녀는 단순한 경호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는데 아버지인 한 회장의 결혼 압박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지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희는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 되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천일그룹 본사 로비는 한태주 사장과 함께 등장한 낯선 여인으로 인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희는 어제의 낡은 옷차림 대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려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풍겼다. 직원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지만 태주의 서늘한 눈빛 때문에 감히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현우 실장은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에 당황하며 태주에게 우려를 표했지만 태주는 내 목숨을 맡길 사람을 내가 직접 고른 것뿐이라며 일축했다. 서희는 강 실장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느끼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태주의 뒤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회장실에 도착한 태주는 서인에게 자신의 스케줄과 업무 흐름을 간략하게 브리핑하며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 들었다. 하지만 서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습득력을 보이며 태주의 지시를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심지어 태주가 놓친 세부적인 보안 취약점까지 지적해냈다. 태주는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며 그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그녀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라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태주의 흥미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그녀가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녀를 곁에 두고 끊임없이 관찰하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한 회장으로부터 호출이 왔는데 이는 태주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 중 하나였다. 한 회장은 본가의 정원으로 태주를 불러들였고 그 자리에는 정계 유력 인사의 딸이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다. 태주는 서인을 대동하고 나타나 아버지와 맞선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명백한 도발이자 거절의 의사표시였다. 한 회장은 얼굴을 붉히며 태주에게 호통을 쳤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소개했다. 제 새로운 수행 비서입니다. 앞으로 저와 모든 일정을 함께할 사람이니 인사해 두시죠. 라며 태주는 서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인은 갑작스러운 스킨십과 상황에 당황했지만 프로답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한 회장은 태주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하며 찻잔을 집어 던질 듯한 기세였지만 손님이 있는 자리라 간신히 화를 억누르며 태주를 노려보았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내 앞에서 이런 천박한 짓을 벌여라는 아버지의 비난에도 태주는 차가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기업의 미래를 담보로 거래를 하는 건
한 번으로 족합니다. 라고 태주는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선 년은 모욕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뛰쳐나갔고 정원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태주는 서인의 손목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원을 빠져나왔는데 그의 손아귀 힘이 너무 세서 서인은 인상을 찌푸려야 했다. 차에 돌아온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차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서인은 운전석에 경호원에게 출발 신호를 보낸 뒤 조용히 태주의 눈치를 살폈는데 그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오늘 일은 사과드리죠. 하지만 당신도 내 방패막이가 되기로 한 이상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겁니다. 라고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 내용에 포함된 업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미리 언질이라도 주시죠.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동질감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둘 다 각자의 목적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인에게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머물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그녀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한 조치이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다. 서인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태주는 계약 조항을 들먹이며 그녀를 압박했고 결국 그녀는 거실 한편에 짐을 풀어야 했다. 펜트하우스는 태주의 성격처럼 차갑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으며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다. 서인은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주가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들어온 이 황금 감옥이 얼마나 견고한지 실감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소형 도청 장치를 만지작거리며 갈등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손을 떼었다. 새벽이 깊어지자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서인은 소파에 불편하게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낮 동안의 냉철한 모습은 사라지고 지치고 연약한 여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태주는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가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 문득 어제 호텔 복도에서의 키스가 떠올라 가슴이 일렁였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가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였기에 함부로 감정을 이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그를 붙잡았다. 태주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그때 서인이 잠꼬대처럼 작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지 마요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처로워서 태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녀가 누구를 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태주의 고독한 내면을 건드렸다. 태주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방에서 담요를 가져와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이것은 고용주로서의 배려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인은 몸에 덮인 담요를 보고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태주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잘 잤나 경호원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야 원이라는 태주의 빈정거림에 서인은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일어났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회사로 향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태주는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힐끔힐끔 서인을 쳐다보았고 서인 역시 태주의 시선을 느끼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감시하는 관계였지만 그 관계의 틈새로 원하지 않는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경쟁사가 천일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었다.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고 태주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힘겹게 건물 안으로 진입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한 기자가 태주에게 무리하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달려들었고 경호원들이 밀려나는 찰나 서인이 순식간에 끼어들어 기자를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인은 태주를 보호하며 사장님 머리 숙이세요 라고 외치며 그를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로 밀어 넣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태주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서인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야생 동물처럼 빛나고 있었다. 꽤 쓸만하군. 당신이라는 태주의 칭찬 아닌. 칭찬에 서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밥값은 해야죠 라고 대답했다. 태주는 그녀의 든든한 모습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고 이 여자가 있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음모와 시련은 이제 막 그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깊은 숲속에 자리 잡은 한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는데 웅장한 돌담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외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저택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따라 차가 올라가는 동안 태주는 조수석에 앉은 서인에게 오늘 밤의 모임이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님을 경고했다. 이곳은 피만 섞였을 뿐 서로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들이 모인 정글과 다름없었고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곳이었다. 태주는 서인에게 자신이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 나서지 말고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우고 있으라고 당부했다. 서인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저택의 구조와 경비 병력의 배치 상황을 빠르게 스캔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저택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현관 앞에 서 있는 한민석 전무였는데 그는 태주의 이복동생이자 그룹 내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민석은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태주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시선은 태주를 지나쳐 서인에게 머물렀다. 형님이 요즘 여자를 끼고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에까지 대동할 줄은 몰랐다며 민석은 서인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태주는 민석의 도발을 무시하며 그녀는 내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일 뿐이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민석의 눈빛에는 여전히 조롱과 의심이 가득했다. 민석은 태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오늘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다이닝 룸에는 한 회장을 비롯하여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 앉은 한 회장은 태주가 들어오자마자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고 서인이 곁에 서 있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고 서인은 태주의 뒤편에 반듯한 자세로 섰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한 회장은 예상대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맞은편에 앉은 유통그룹 회장의 딸을 태주에게 소개했다. 그것은 명백한 정략 결혼의 압박이었고 태주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그를 달아매려는 한 회장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식사 자리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오고 가는 대화 속에는 날 선가시들이 숨겨져 있었고 태주는 교묘하게 결혼 이야기를 회피하려 했었다. 그러자 침묵을 지키던 민석이 끼어들며 태주가 최근 추진 중인 물류센터 확장 사업에 난항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형님이 사생활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 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규제 문제를 놓친 것 같다며 민석은 혀를 찼다. 이는 태주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투자자들 앞에서 그를 망신 주려는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상대방 회장 역시 그 말에 동조하며 태주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했고 태주는 궁지에 몰린 채 주먹을 꽉 쥐었다. 민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태주가 해당 부지의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룹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과장되게 떠벌렸다.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한 회장마저 태주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태주는 당장 반박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때 태주의 뒤에 서 있던 서인이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태주 역시 당황하여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서인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톤이었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말씀하신 환경 규제 문제는 이미 지난주에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해결된 사안입니다. 한민석 전무님께서 인용하신 자료는 개정 전의 구시대적인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서인은 막힘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최신 법령과 해당 부지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띄우며 민석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상대방 유통그룹이 최근 겪고 있는 해외 법인의 세무조사 이슈를 은근히 언급하며 지금은 합병보다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을 덧붙였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고 단순한 비서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전문적인 식견이었다. 다이닝 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민석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으며 상대방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한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서인을 바라보다가 이내 태주에게 시선을 돌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사람 보는 눈은 제법 있구나. 라는 한 회장의 말은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의 위기는 넘어갔음을 의미했다. 태주는 서인에게 눈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고 서인은 다시 태주의 뒤로 돌아가 그림자처럼 섰다. 민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와인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다. 식사가 끝나고 저택을 빠져나오는 길에 태주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서인이 단순히 몸을 쓰는 경호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가 보여준 정보 분석 능력과 협상 기술은 수준급이었다. 차에 올라탄 태주는 서인에게 어떻게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서인은 그저 업무 파악을 위해 사전에 조사했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대답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가진 능력이 자신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있어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예리한 칼이 될 수도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상호 존중과 미묘한 신뢰였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서인은 그 말에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재벌 총수가 고용인에게 사적인 감사를 표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에 서인에게도 그 말은 꽤나 신선하게 다가왔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으니까요. 배가 침몰하면 저도 무사하지 못하니까 도운 것뿐입니다. 라고 서인은 애둘러 말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태주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이 여자와 함께라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다. 한편 저택의 2층 테라스에서는 한민석이 떠나는 태주의 차량을 노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오늘 밤의 패배는 민석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고 그는 태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건방진 비서 여자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에게 태주의 물류 창고를 타깃으로 삼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태주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파괴적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고 밤 공기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불길한 전조가 흩어졌다. 그날 밤 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주는 서인에게 와인 한 잔을 권하며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그룹을 지키려 하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잔혹한 암투에 대해 털어놓았다. 서인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태주의 고독과 상처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와 임무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그저 잔을 부딪히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두 사람은 넓은 거실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의 태주는 전날보다 훨씬 더 의욕적이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서인 역시 그에 맞춰 긴장감을 유지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민석이 관리하던 부서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지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어제의 방어가 오늘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고 직원들은 살벌해진 사내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서인은 태주의 곁에서 쏟아지는 보고서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선별하여 태주에게 전달했는데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파트너처럼 완벽했다. 태주는 서인의 조력을 받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개혁안들을 하나씩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은 급변했는데 물류센터에서 원인 불명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이었다. 태주는 보고를 받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서인은 즉시 경호팀을 소집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했다. 뉴스 화면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물류센터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태주의 표정은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석의 보복임을 직감한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서인은 태주의 어깨를 잡으며 지금은 감정보다 이성이 필요할 때라고 그를 진정시켰고 태주는 그녀의 눈을 보며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주는 끊임없이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서인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며 화재의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불길은 생각보다 거세었고 소방대원들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가 들어오자 태주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그 물류센터에는 태주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신제품의 초기 물량이 보관되어 있었기에 이 화재는 그룹의 주가 폭락과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 뻔했다. 태주는 이를 악물며 반드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배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이 도착하게 될 곳은 단순한 화재 현장이 아니라 죽음의 덫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이었다. 검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물류센터의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고 매캐한 연기는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한태주는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자신의 야망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가운 분노가 그의 눈동자를 가득 채웠다. 현장 소장은 얼굴이 그을린 채 달려와 태주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보고를 올렸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명백한 인재이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확실한 증거였기에 태주는 이를 갈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태주는 불길에 휩싸인 메인 통제실 건물을 올려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신제품 개발 데이터와 물류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이 담긴 메인 서버가 존재하고 있었다. 만약 저 서버가 전소된다면 천일그룹은 수조 원의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완전히 빼앗기게 될 것이 자명했다. 백업 서버마저 알 수 없는 이유로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태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서버실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서인은 태주의 앞을 가로막으며 미친 짓이라고 만류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지금 저 데이터를 잃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소리쳤다. 결국 태주의 고집을 꺾지 못한 서인은 방화복도 없이 젖은 담요 하나만을 뒤집어 쓴 채 태주와 함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건물 내부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천장에서는 불타는 파편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의지하며 연기 속을 뚫고 계단을 올랐는데 매 걸음이 죽음과의 사투였고 공포가 엄습해왔다. 서인은 탁월한 감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는 바닥과 낙하물을 피해 태주를 인도했고 태주 역시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발을 옮겼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생존 본능이 얽히고 설켰다. 간신히 3층 서버실에 도착한 태주는 열기로 뜨거워진 철문을 발로 차서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서버실은 방화벽 덕분에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상태였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메인 서버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해냈고 그 데이터를 품에 안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크게 휘청거렸기 때문이었다. 탈출구였던 계단 쪽이 무너져 내리며 화염이 복도를 집어삼켰고 두 사람은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서인은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비상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어 방향 감각을 상실할 지경이었다. 그때 천장을 지탱하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태주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데이터 확보에 정신이 팔려 미처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는데 서인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태주를 밀쳐내고 그를 감싸 안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날카로운 파편들이 서인의 등을 덮쳤고 그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주는 바닥에 나뒹굴며 정신을 차렸지만 자신의 위에 쓰러진 서인의 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용주의자, 계약 파트너인 태주를 지켜낸 것이었다. 태주는 하드디스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서인을 부축해 일으켰는데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 정신 차려. 이서인이라고 외치는 태주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인은 흐릿한 눈으로 태주를 바라보며 데이터는 챙겼냐고 물었지만 태주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데이터 따위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서인의 상처를 지혈하며 스스로를 저주했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 이 차갑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두 사람은 불길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지만 산소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고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다. 태주는 서인을 품에 꼭 안고 그녀의 체온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을 걸었는데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뿐이었다. 그는 서인에게 자신이 살아온 삭막한 인생과 그녀를 만나고 느꼈던 낯선 감정들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고백하듯 털어놓았다. 서인은 태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느낀 기묘한 평온함이었다. 그녀 역시 태주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벽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소방대원들이 진입로를 확보하고 구조를 위해 들어온 것이었고 태주는 있는 힘을 다해 여기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다. 구조대원들이 다가와 서인을 들것에 실으려 하자 태주는 자신이 직접 그녀를 안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연기에 그을리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지만 품에 안긴 서인을 놓지 않으려는 집념만은 그 누구보다 강렬했다.
태주는 서인을 안고 무너진 건물을 빠져나오며 맹세했다. 다시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노라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와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맞이했다. 태주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무시하고 구급차에 올라타 서인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사나웠다. 그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한민석을 향해 무언의 선전포고를 날리고 있었다. 네가 건드린 것은 단순히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살기가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질주하는 동안 태주는 서인의 창백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제발 죽지 마, 제발.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태주는 수술실에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강현우 실장이 달려와 회사의 피해 상황과 언론 반응을 보고하려 했지만 태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아버렸다. 지금 태주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술실 안에 있는 서인의 생사만이 중요했고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든 회장이 노발대발하든 상관없었다. 그는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오늘 밤 자신이 겪은 이 끔찍한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굳혔다. 그리고 이 일을 꾸민 자들을 찾아내어 똑같은 고통, 아니 그 이상의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수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을 때 태주는 숨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갔다. 다행히 척추 손상은 피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서인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창밖에는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서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자 태주는 그녀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심 어린 애정의 표현이었고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얼마 후 서인이 눈을 떴을 때 그녀가 처음 본 것은 침대에 엎드려 잠든 태주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등에서 느껴지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 태주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잠결에 인기척을 느낀 태주가 벌떡 일어났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고 서인은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등에 손을 올리고 토닥여 주었다. 살아줘서 고마워라는 태주의 짧은 한마디에는 그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묵어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만의 따뜻한 공기가 흘렀고 잠시나마 바깥 세상의 전쟁을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회장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한 회장은 태주의 몰골을 보고 혀를 차며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내 얼굴에 먹칠을 했냐며 소리를 질렀다. 태주는 서인의 귀를 막아주고 싶었지만 차분하게 일어나 아버지와 맞섰다. 이 사람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고 한 회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한 회장은 태주에게 당장 회사로 복귀하여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태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회장이 화를 내며 돌아간 뒤 태주는 서인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인은 오히려 담담하게 웃어 보였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장님, 저들이 원하는 건 사장님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라고 서인은 태주를 격려했다. 그녀의 말대로 민석과 그 배우 세력은 이번 화재 사건을 빌미로 태주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공작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인의 손을 잡으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반격할 차례야.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모든 것을 되갚아 주겠어. 태주는 병실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서인에 대한 경호를 최상급으로 강화하고
민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해킹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생겼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의 반격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될 준비를 마쳤다. 태주의 등 뒤로 병실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천일그룹 회장실의 무거운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이서인의 신상 명세서가 낱낱이 파헤쳐진 채 놓여 있었고 한 회장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그녀가 과거 해외 용병 부대에서 협상가로 활동했으며 산업 스파이 혐의로 정보기관의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회장은 태주가 단순히 여색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룹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재떨이를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난 크리스털 파편들이 카펫 위로 흩어졌고 한 회장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즉시 태주를 호출하라고 고함을 쳤고 비서실장은 공포에 질려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태주가 회장실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미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 회장은 태주를 보자마자 서인의 사진을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날카로운 사진 모서리에 뺨을 스친 태주는 아무런 동요 없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내려다보았고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가 끼고 다니는 계집이 어떤 놈들의 사주를 받고 들어온 줄이나 아느냐 첩자 노릇을 하는 범죄자를 내 회사에 들이다니. 네가 드디어 미친 개로구나. 한 회장의 고함 소리가 회장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태주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사진을 주워들었고 먼지를 털어내며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그녀는 제 사람이고 제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태주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한 회장은 태주의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내일 있을 임시 주주총회 안건이었는데 태주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룹 승계를 원한다면 당장 그 계집을 처리하고 내가 정해준 혼처와 결혼식을 올려라. 만약 거부한다면 너는 이 회사에서 영구 제명될 것이고 그 여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거다. 한 회장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럴 힘과 잔인함을 가진 사람이었고 태주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분노를 삼켰다. 회장실을 나온 태주는 벽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아들의 행복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도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태주는 병원에 있는 서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칫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일생일대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황금으로 만든 세장에 갇혀 영원히 꼭두각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거친 광야로 나아가 자유를 찾을 것인가? 태주의 머릿속에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구하던 서인의 강렬한 눈빛이 떠올랐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천일그룹 본사 대강당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태주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어두웠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서인이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들어왔는데 그녀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굳이 이곳에 오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었다.
태주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고 서인은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태주의 손을 잡았다. 혼자 짐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곁에 있을 겁니다. 서인의 말은 태주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한 회장이 단상에 올라 그룹의 미래와 승계 구도에 대해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는 동안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민석 전무는 맨 앞줄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태주를 쳐다보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는 태주가 결국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한 회장은 연설의 마지막에 태주를 호명하며 그가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선포했고 이제 태주가 단상에 올라 수락 연설과 함께 결혼 발표를 하면 모든 각본은 완성되는 것이었다. 스포트라이트가 태주를 비추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냈다. 마이크 앞에 선태주는 잠시 침묵하며 장내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권력욕에 찌든 주주들의 탐욕스러운 얼굴들을 지나 대기석에 앉아있는 서인에게 멈추었다. 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무언의 응원을 보내고 있었고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아버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천일그룹 회장직을 수락하기 위해 섰습니다. 태주의 첫마디에 한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민석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태주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어 천천히 찢어버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꼭두각시로서의 회장직은 거절합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한 회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며 당장이라도 단상으로 뛰어 올라올 기세였다. 태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시작했다. 기업은 한 개인이나 가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정략 결혼과 비인도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영 방식을 따를 수 없으며 제 양심과 소중한 사람을 팔아넘기면서까지 왕관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태주의 선언은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고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민석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태주를 손가락질하며 미쳤냐고 고함을 쳤지만 태주의 목소리는 그 소란을 뚫고 더욱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부로 천일그룹 내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한 명의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참애던 모든 족쇄를 끊고 제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를 선택하겠습니다. 태주는 단상을 내려와 뚜벅뚜벅 서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고 경호원들이 한 회장의 지시를 기다리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태주는 서인의 휠체어 앞에 섰다. 가자. 여기서 나가자. 태주는 서인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태주는 서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뒤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경호원들에게 저놈을 당장 잡으라고 소리쳤지만 태주의 기세에 눌린 경호원들은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기자들은 이 세기의 드라마 같은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앞다투어 셔터를 눌러댔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태주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앞만 보고 걸었다. 민석이 앞을 가로막으며 지금 나가면 빈털터리가 될 텐데 후회하지 않겠냐고 비아냥거렸지만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빈 껍데기뿐인 왕좌는 너나 가져라. 나는 내 심장을 가지고 나갈 테니. 태주의 말에 민석은 주먹을 떨며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육중한 회의장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복도로 나오자 밖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태주는 서인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 볼 구경을 오늘 다 한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태주는 그 손을 더욱 꽉 잡아주며 안심시켰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만큼 엄청난 압박감을 견뎌낸 것이었고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었다. 1층 로비를 빠져나오자 바깥 세상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주의 개인 차량과 법인카드, 그리고 펜트하우스 출입 권한까지 모든 것이 즉시 정지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날아들었다. 한 회장의 보복은 예상보다 빨랐고 철저했다. 태주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서인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군. 택시비라도 있나? 서인은 자신의 핸드백을 뒤적여 지갑을 꺼내 보이며 제가 밥값은 해야죠라고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비로소 찾은 자유와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한 회장이 보낸 사설 경호팀이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서인을 데리고 골목길로 뛰어들며 익숙하지 않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묘한 스릴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돈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능력과 기지로 살아남아야 하는 야생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서인은 태주의 손을 이끌며 자신이 마련해둔 안전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태주는 군말 없이 그녀를 따랐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허름한 뒷골목을 달리며 태주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골랐다. 좁고 먼지 쌓인 방이었지만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더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이 아니었다. 태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서인에게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포기는 없어. 내 발로 나왔지만 내 것을 포기한 건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썩어 빠진 저 성을 무너뜨리고 진짜 내 제국을 세울 거야. 태주의 야망은 꺾인 것이 아니라 더욱 정제되고 강해졌으며 이제 그의 곁에는 서인이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천일그룹의 후계자 한태주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잠적했다는 속보가 대서특필되었다. 한 회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태주를 의절하고 한민석을 새로운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주가는 폭락하고 주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여론은 사랑을 위해 왕관을 버린 태주를 로맨티시스트로 포장하며 열광했지만 태주는 그런 여론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서인이 건네준 컵라면을 먹으며 민석이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 증거들을 담은 USB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이 그들의 반격을 위한 첫 번째 무기가 될 것이었다. 서인은 노트북을 켜고 자신의 정보망에 접속하여 한 회장 측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지금 당장은 숨죽여야 하지만 곧 그들이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태주는 서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피곤한 눈을 감았는데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당신을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태주의 잠꼬대 같은 말에 서인은 잠시 타자치는 손을 멈추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도요, 사장님 아니, 이제는 태주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서인의 작은 속삭임이 밤 공기에 흩어졌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내일 태양이 떠오르면 그들은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했고 이번 전쟁은 가진 자와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한태주와 이서인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감도는 허름한 안전가옥에서 한태주는 며칠째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들과 노트북 세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컵라면 용기와 빈 커피 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재벌 3세로서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은 그는 이제 야생의 생존자가 되어 자신의 제국을 되찾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다. 태주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인이 확보한 한민석의 불법 비자금 장부를 분석하며 놈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치명적인 약점을 찾고 있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주가 조작과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포함된 이 자료는 천일그룹을 뿌리째 뒤흔들 핵폭탄이었다. 이서인은 한쪽 구석에서 헤드셋을 끼고 자신의 정보원들과 은밀하게 교신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한민석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움직이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고 동시에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을 만한 언론인들과 접촉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서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신뢰와 고마움을 느꼈는데 그녀가 없었다면 이 무모한 싸움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서인은 태주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네며 한민석이 오늘 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첩보를 전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려온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놈이 움직이는 그 순간이 바로 덫을 놓을 타이밍이었다. 한편 천일그룹 본사는 한민석의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태주가 물러난 후 회장직 대행을 맡은 민석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다.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불안감을 느낀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직원들을 닥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회사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구멍난 재정을 메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들이 자행되었다. 민석은 태주가 완전히 몰락했다고 믿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오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태주와 서인은 강현우 실장으로부터 걸려온 암호화된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여전히 회사에 남아 태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었다. 강 실장은 민석이 오늘 밤 비밀리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핵심 계열사 매각 안건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계열사는 태주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 키워온 알짜배기 회사였기에 태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놈은 단순히 회사를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태주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속셈이었다. 태주는 강 실장에게 이사회 녹취록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며 서인에게는 즉시 작전 개시 신호를 보냈다. 이제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태주와 서인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안전 가옥을 나섰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한민석이 비밀 회동을 갖기로 한 강남의 고급 요정이었다. 서인이 미리 해킹해둔 보안 시스템 덕분에 그들은 요정의 뒷문을 통해 잠입할 수 있었고 민석이 있는 방의 옆방에 자리를 잡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민석이 뇌물을 건네며 매각 승인을 종용하는 목소리가 도청 장치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며 그 역겨운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고 서인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 영상을 확보했다. 이것으로 민석을 법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물증이 확보된 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태주가 터뜨린 폭로로 인해 발칵 뒤집혔는데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는 천일그룹 비리 게이트로 도배되었다. 태주는 신뢰하는 기자를 통해
민석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매각 시도가 담긴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고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냈다. 국민들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검찰청 앞에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태주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그동안 태주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태주가 철저하게 계산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완벽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검찰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천일그룹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한민석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비명을 질렀고 당황하여 서류들을 파쇄기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사를 불렀지만 이미 등 돌린 직원들이 그의 비리 사실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었다. 태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씁쓸한 회한이 담긴 미소였다. 자신의 손으로 일군 회사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한 회장은 이 사태의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룹의 경영 공백은 현실화되었다. 병원 VIP 병동은 기자들로 둘러싸여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한 회장의 측근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하며 자중질환에 빠졌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태주가 있었다. 태주는 병원 근처에 차를 세우고 아버지가 입원한 병동을 올려다보았는데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약해지지 않기로 다짐하며 서인의 손을 잡았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나는 법이니까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었다. 주가가 바닥을 치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주주들과 이사회는 태주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주만이 이 난국을 타개하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태주에게 복귀를 간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지만 태주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들의 애를 태웠다. 그는 단순히 회장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내쫓았던 그들이 직접 무릎을 꿇고 자신을 모셔가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것이 태주가 생각하는 진정한 승리이자 복수의 완성이었다. 며칠 후 태주는 마침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장소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그룹 본사 앞 광장이었다. 수많은 직원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주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고 곁에는 언제나처럼 서인이 묵묵히 서 있었다. 태주는 국민과 직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했다. 저는 오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기업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선포합니다. 썩은 뿌리는 제가 직접 뽑아내겠습니다. 태주의 진정성 있는 연설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는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회복했다. 그 시각 구치소에 수감된 한민석은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태주의 연설이 나오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태주가 가진 그릇의 크기를 실감했고 뼈저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한 회장 역시 병상에서 의식을 찾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쓸쓸한 노년을 맞이해야 했다. 태주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가 배운 냉혹한 승부의 법칙이었기 때문이었다. 악인들의 몰락은 철저했고 그 빈자리는 새로운 질서로 채워져야 했다. 태주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기존 이사 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파격적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 전반을 감독하되 실무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제왕적 총수 체제를 타파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는 태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서인은 태주의 곁에서 그 모든 과정을 보좌하며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나 경호원이 아니라 태주의 인생과 비전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안정을 되찾아가는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서인을 데리고 처음 만났던 호텔의 그 테라스로 향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인에게 물었다. 이제 내 곁을 떠날 건가? 계약은 끝났잖아. 그 말에 서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계약은 끝났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당신이 이 도시를 완전히 정복하는 걸 지켜봐야죠. 서인의 대답에 태주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기며 서로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고 서로를 구원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은반지였다. 나랑 같이 가자. 끝까지 태주의 프러포즈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가득했고 서인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종료이자 새로운 인생 계약의 시작이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그들의 발 아래에서 숨쉬고 있었다. 한태주와 이서인 두 사람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들 앞에는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태주는 서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물러간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서울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이 분주하고 활기찼다. 천일그룹 본사 건물의 로비에는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출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에는 과거에 경직된 긴장감 대신 활기찬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다. 한태주 회장이 취임한 이후 그룹은 환골탈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는데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권위적인 상명하복의 문화였다. 태주는 투명 경영을 제1원칙으로 선포하고 임원들의 특권의식을 내려놓게 했으며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여 조직의 새로운 피를 수혈했다. 이제 천일그룹은 더 이상 황제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강한 유기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태주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갓 내린 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도끼와 피로 대신 여유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거에는 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때마다 정복해야 할 대상이나 짓밟아야 할 적들만 보였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 지켜야 할 가치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서인이 있었고 그녀는 태주가 길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나침반이자 지친 영혼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안식처였다.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안전 가옥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가장 힘들고 초라했던 시절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순간을 태주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오전 일정을 마친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오후 스케줄을 모두 비우라고 지시한 뒤 홀로 차를 몰고 교외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아버지 한 회장이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식은 회복했으나 거동이 불편해진 한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태주는 작아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증오도 연민도 아닌 일종의 허무함이었다. 한평생 자식들을 경쟁시키고 사랑을 도구로 이용했던 비정한 아버지였지만 권력을 잃은 그는 그저 병들고 나약한 노인에 불과했다. 태주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 자신을 위해 미움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조차 아버지에게 쏟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태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주는 그 손을 맞잡아주는 대신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는 것으로 마지막 도리를 다했다.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로 서기에 성공한 태주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도 극복해야 할 산도 아니었다. 태주는 정원 벤치에 아버지를 남겨두고 돌아섰는데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병원에서 나온 태주는 곧바로 서울 구치소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한민석이 수감되어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면회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민석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푸른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는 예전에 오만방자했던 귀공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석은 태주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욕설을 퍼부었고 자신이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악을 썼다. 하지만 태주는 그런 민석의 발악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 여유로웠고 오히려 동생에 대한 측은지심이 들었다. 너는 아직도 네가 왜 졌는지 모르는구나. 너는 단 한 번도 네 힘으로 서 본 적이 없었어. 항상 아버지의 권력 뒤에 숨어 있었지. 태주의 뼈 있는 충고에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분한 듯 고개를 돌렸다. 태주는 면회실을 나오며 민석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은 형으로서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작별 인사였다. 민석이 감옥 안에서 평생을 썩든 갱생하여 새 사람이 되든 그것은 이제 태주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고 태주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는데 먹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다. 과거의 악연들과 깨끗하게 이별한 태주는 이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함께 누릴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서인을 데리고 남산의 전망대가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한강공원의 벤치로 갔다. 두 사람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캔맥주를 마시며 강물에 비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인은 이제 경호팀장이 아닌 그룹의 전략기획실 본부장으로서 태주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었지만 태주 앞에서는 여전히 털털하고 장난기 많은 여인이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요? 무슨 사고라도 쳤어요? 서인의 농담에 태주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오늘은 당신이랑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어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오니까 꿈만 같아서 말이야. 태주는 캔맥주를 만지작거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서인은 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저도 그래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서인의 말에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들의 시작은 분명 비극적이고 위험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쌓아올린 신뢰와 사랑은 그 어떤 연인들보다 견고했다. 태주는 서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어루만지며 감상에 젖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괴물이 되었을 거야. 권력에 취해 가족도 버리고 인간성도 상실한 채 파멸해 갔겠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태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주변에 소음이 잦아들 무렵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이벤트나 꽃다발은 없었지만 서희는 직감적으로 그 상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태주는 상자를 열어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서인 내 인생의 경우는 이제 끝났어. 하지만 내 마음의 경우는 평생 당신이 맡아줬으면 해. 나랑 결혼해 줄래? 태주의 프러포즈는 담백했지만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서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태주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또 위험한 짓을 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당신을 체포할 거예요. 서인의 재치 있는 대답에 태주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반지를 서로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 순간 한강의 다리 위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마치 세상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들을 바라보며 태주와 서인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 펼쳐진 것은 아닐지라도 함께라면 어떤 가시밭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태주는 서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내 운명. 서인 역시 태주의 품에 안겨 사랑해요. 내 전부라고 화답했다. 며칠 후 천일그룹 본사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 열렸는데 하객은 가까운 지인들과 직원들 뿐이었다. 호화로운 호텔 예식 대신 사내 강당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 태주와 서인의 소박하고 실용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태주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늠름하게 서 있었고 서인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두 사람이 입장할 때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주례 없이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것으로 대신한 결혼 서약에서 태주는 다시는 그녀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서인은 언제나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안에서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그랜드 오퍼스 호텔의 복도에서 나눈 낯선 여자와의 키스 한 번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차가운 얼음성에 갇혀 고독한 왕으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맞으며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은 서인의 손을 잡았고 서인은 환하게 웃으며 그 손을 꼭 잡았다. 차는 공항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주는 서인에게 물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서인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비밀이에요. 하지만 분명 당신이 좋아할 만한 곳일 거예요. 기대해도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태주는 그녀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태주는 비로소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졌으며 오직 현재의 행복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천일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고 태주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서인 역시 경영 일선에서 맹활약하며 여성 리더십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두 사람은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부부의 표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명성이나 부가 아니라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박한 일상이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만들고 주말이면 영화를 보며 뒹구는 평범한 행복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어느 늦은 밤 태주는 잠든 서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했으며 감은 눈 위로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처음 만났던 그날의 강렬했던 키스를 떠올렸다. 그 찰나의 순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나날들에 감사하며 태주는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닌 깊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고 잠결에 서인은 미소를 지으며 태주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태주는 서인을 안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한 번의 키스가 불러온 운명은 그들을 가혹한 시련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그 시련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축복이 되었다. 재벌 총재는 가족마저 등지고 그녀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그는 잃어버렸던 진짜 가족을 얻었고 비로소 완성된 인간이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시들지 않고 영원히 향기를 발할 것이다. 태주는 서인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그들은 함께였고 그들이 걷는 길은 언제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증명한 두 사람의 전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